3월 26일 2시간짜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물론 개요를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안을 공부하는 그 목적이 이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없으면은 사실 보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항상 시스템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안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보안성이 우수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건 시스템이건 간에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고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체인조차도 어떻게 하면은 해커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에서는 개인 키를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개키 시스템에서 그 공개키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개인 키는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개인 키로부터 계좌번호도 만들어지고 전자서명할 때 트랜잭션을 전자서명할 때도 이 개인 키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은행 같은 데서 거래를 할 때는 물론 뭐 도장이나 사인이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개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만 갖고 돈을 내주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 사람의 신분증도 보자 그럴 거고 도장이 있어도 얼굴도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신분증하고 실제 얼굴도 대조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 주인이 이 계좌의 주인이 확실하다라고 인증이 될 때만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지불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블록체인에서는 인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 키.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개인 키가 맞느냐 다르냐. 이것밖에는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장점으로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처럼 뭐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키만 가지고 그 사물을 인증하는 그런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게 딱 맞지만은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개인 키만 가지고 인증을 하면은 만약에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해도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 키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인 키를 분실하면은 해킹 당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지갑, 전자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월렛입니다. 월렛. 전자지갑에서 비밀키를 보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비밀키 값은 상당히 큰 값이죠.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지는 상당히 큰 값입니다. 개인 키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그 기억으로서는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고 어떤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저장해 놓는 그 공간을 우리가 별도로 월렛이라 그래서 지갑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월렛이 이제 개인이 관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 개인키를 분실해 버리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개인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웹 월렛이라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와 비슷하게 어떤 그 월렛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어떤 서버를 가진 그런 월렛 공급자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서 대신 월렛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것을 웹 월렛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호스티드,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그런 월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그 개인은 알 바 없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월렛을 갖고 와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월렛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와 그 웹 월렛이 같은 뜻은 아닌데 이게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는 곳인데 이것이 하는 일이 웹 월렛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개인적인 월렛은 100% 온체인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웹 월렛이나 거래소 이런 곳에서는 오프체인 트랜잭션을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에 태우지 않고 그 블록체인에 블록 생성을 하지 않고도 거래를 해주는 방식이 오프체인 거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키를 왜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하느냐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인 키를 분실 또는 해킹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개인 키를 이제 위에 예를 들어 놨는데 개인 키는 N과 D 두 개의 그 정수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 키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상당히 큰 정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뇌에 기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메모리 속에 월렛이라는 그 개인 지갑 형태로 거기에 이제 기억을 시켜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월렛에서 그 잡아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렛은 이제 개인 키가 중요하듯이 이 월렛이 절대로 해커들이 이 월렛을 열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월렛에 있는 개인 키가 분실되면은 이 개인 키로부터 유도된 계좌번호에 보관되어 있는 그 BTC, 비트코인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100% 분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 키를 해킹당하면 자기가 위에 거는 자기가 개인 키를 잊어버리는 경우, 뭐 컴퓨터가 뭐 갑자기 월렛이 뭐 망가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분실되는 경우는 남이 그도 BTC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는 영영 이제 자기 돈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개인 키를 해킹당하면 다른 사람이 그 개인 키를 훔쳐가면은 그 훔쳐간 사람은 그 해커의 또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계좌는 이제 영영 쓸 수가 없는 그런 계좌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내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중결제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돈을 두 번 사용하는 사람, 즉 한 번 사용했고 두 번째로 똑같이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찍혀서 이중결제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계좌번호로.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이 월렛을 가지고 있기도 위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즉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 이게 웹 월렛이라고 하는데요.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들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개인 키를 합동으로 이렇게 고객들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것이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거래소 똑같은 일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 개인 키들을 책임지고 이제 보관을 해주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고객 개인 키는 이게 다발로 분실되거나 오히려 해커가 와가지고는 전문적인 해커가 와가지고는 정말 많은 사람의 그 비밀 키를 같이 가지고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있는 돈은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험하니까 이제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들은 홀드 메모리 그래서 홀드 메모리 그러니까 차가운 메모리죠. 홀드 월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차가운 지갑.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에 그 월렛을 두지 않고 그 메모리를 이제 분리를 시켜요. USB 같은 그런 것에다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떼가지고 금고 같은 데 이런 데 딱 넣어놓는 그런 것이 이제
콜드 월렛인데 보통 그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 거래소는 10% 정도는 컴퓨터에 보관하고 개인 키들을 90% 정도는 자주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은 콜드 월렛, 즉그 금고에 메모리를 딱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이제 넣고 다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고 출장하다가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버리면은 그,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 개인 키들은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예, 개인 키를 분실할 경우에 예상되는 해킹 거래를 이제 몇 개의 슬라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알리스가 밥의 주소로 송금하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스의 이제 프라이빗 키, 개인 키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알리스는 그 자기의 어드레스, 알리스의 주소가 가리키는 그 이전 tx previous라고 적혀 있는 이전의 tx out로부터 돈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는 tx input에 알리스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시그니처,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리스의 공개 키, 퍼블릭 키를 넣고 그 다음에 tx out에는 바브의 주소 정보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보낼 비트코인 얼마만큼 보내겠다 하는 것을 tx out에 넣어서 그렇게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이죠. 알리스가 바브에게 보내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봅시다. 트루드는 이제 항상 그 보안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알리스와 바브를 이제 서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으로 보고 트루드를 보통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루드가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트루드가 이제 해커입니다. 해커. 그래서 트루드가 바브의 개인 키를 훔쳤습니다. 바브의 개인 키를 훔치고 또 트루드는 원래 자기의 개인 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알리스가 바브의 계좌로 BTC를 보냈죠. 그게 이제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거래입니다. 거기 TX 아웃이 바브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 TX 아웃에 알리스가 보낸 돈 액수하고
BTC 엑소하고 그 다음에 바브의 주소가 그 TX 아웃에 적혀 있습니다. 그 TXA-B 이렇게 적어 놓은 게 그게 이제 알리스가 바브에게 보낸 그 거래죠. 자, 그러면 트루드가 바브의 개인 키를 훔쳐가지고는 TX인에 훔친 바브의 개인 키로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훔친 바브의 개인 키로부터 유도된 퍼블릭 키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고 그렇게 해서 TXA-B 즉 알리스가 바브에게 보낸 그 액수를 몽땅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그 돈을 어디로 보내느냐면은 트루드, 아까 트루드 자기 자신이 다른 개인 키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 트루드의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계좌번호로 그 개인 키에서 유도된 계좌번호로 이걸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이제 블록에 태워져 버리면은 즉 블록체인으로 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끝입니다. 이제는 바브의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고 트루드의 계좌로 BTC가 다 넘어간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앞 두 개의 슬라이드 내용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 놓았는데요. 정리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알리스가 바브의 계좌로 송금을 했죠. 정상 송금했습니다. TX인을 보면은 알리스의 개인 키로 작성된 서명도 들어있고 알리스의 공개 키도 거기에 들어있고 바브의 주소로 정상적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게 TXA-B가 되겠습니다. TX. 그런데 이제 트루드가 바브의 개인 키를 훔쳤죠. 훔쳐서 세 번째 거래에서 그 TX에서 보면은 TXB2T입니다. 그러니까 바브의 개인 키로 사인을 하고 훔친 키로 사인을 하고 또 훔친 공개 키를 거기다가 TXN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트루드의 자기의 또 다른 개인 키로부터 유도된 계좌번호로 돈을 넘기는 그 거래 TXB2 트루드 바브2 트루드 이것을 블록체인에 태워버리면은 이제는 송금이 트루드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이런 상태에서 바브가 자기 돈을 찾겠다. 고 이제 거래를 만들면은 만들어서 올리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유효성 검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벌써 없는 거죠. 그 바브의 주소에 가보면은
없죠. 벌써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바보가 사실은 트루도가 이걸 이용했지만은 트루도가 해커가 이용했지만은 그게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고 지금 바보가 갖고 올라 그러는 거는 이중결제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바보가 내한테 찾으려고 하는 게 한 발 늦어가지고 바보가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중결제로 판명받아가지고 바로 블록체인에 타기도 전에 바로 유효성 검사에서 이거는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마이닝 노드에서, 채굴 노드에서 이거는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해커가 개인 키를 훔쳐가서 빼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갑, 월렛, 그 다음에 웹 지갑 및 거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 개인키 보관은 월렛에서 한다 그랬죠. 월렛이 전자지갑입니다. 전자지갑. 그냥 개념은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같은 거 넣어 다니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신분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개인키가 들어있는 게 그게 월렛입니다. 지갑은 지갑인데 거기 개인키가 들어있는 게 그게 월렛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개인 지갑, 월렛은 그 키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월렛이 개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월렛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보내오는 수신 거래 TX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제 누가 돈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 월렛에 있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TX 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나의 계좌로 TX 아웃으로 돈을 갖고 오는 그런 경우에 월렛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때 그때도 TX 인을 내가 사인을 해야 되죠. 개인키를 이용해서 그때도 역시 보내는 거래에서도 역시 이 지갑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은 온체인 거래, 온체인 거래는 정상적인 그런 블록체인을 통한 그런 거래가 이제 온체인 거래인데 나중에 오프체인 거래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점을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은 온체인 거래만 하게 됩니다. 개인 지갑에서는. 그런 반면에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고객들이 위탁한 개인 키를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해 줍니다. 이제 거래소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의 개인 키를 책임 있게 보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대신해 줍니다. 대신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보내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돈을 보내는 트랜잭션, 내한테 온 것을
또 나의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옮기는 트랜잭션, 보내는 트랜잭션, 받는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이 개인이 하지 않고 개인이 위탁한 지갑을 통해서 거래소 또는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가 대신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온체인 거래는 뭐 똑같이 개인 지갑에서 하듯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웹 지갑 서비스 공급자나 거래소는 오프체인 거래를 많이 합니다. 오프체인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은 편법인데요. 자기들은 이것이 장점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웹 월렛은 호스티드 월렛, 클라우드 월렛이라고도 부르고 또 거래소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웹 월렛하고 원래의 개념에서는 거래소하고는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비슷한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웹 지갑 공급자, 즉 웹 월렛과 이제 이걸 블록체인을 이용하려 그러면은 온라인 계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웹 지갑 공급자에 내가 이제 그 계정을 하나 열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웹 지갑 공급자와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 관리, 거래를 보낸다든가 거래를 받는다든가 그 말은 TX를 만들어서 내보낸다거나 TX를 내한테 송금된 그 TX를 내 다른 계좌번호로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웹 지갑 공급자가 대신 수행해 주게 됩니다. 대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고객의 개인 키 정보는 웹 지갑 공급자가 대신 관리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온라인 거래소가 있고 비트코인 은행이라고도 하는데 이 온라인 거래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은행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거래소도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소, 비트코인 은행 여기서도 웹 지갑 공급자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월렛은 웹 지갑 공급자가 자금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점에서는 온라인 뱅킹과 유사합니다. 비트코인 뱅킹.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그 예금 은행을 이용할 때 보통 예금 보험의 적용을 받죠. 저축이라면은 투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저축이라면은 보험의 적용을 받죠. 내가 뭐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은행에 적금해 놨는데 은행이 실수로 1,000만 원을 잃어버리면은 은행에서 그걸 내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데 이 웹 월렛이건 거래소건 비트코인 은행이건
누가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웹지갑 공급자에 대한 상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웹지갑 공급자는 일반 은행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법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세금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텍스, 즉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처럼 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많이 하죠. 뭐 잘못하면은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축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자를 어떻게 줘야 되고 그런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철저하게 받는 데 비해서 웹지갑 공급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이 되겠죠. 온체인 거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온체인 거래는 A가 B에게 송금하는 그런 거래를 한번 봅시다. 1번이 거래 TX, A가 B에게 송금하는 TX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보내주면은 2번이 그 채굴로드는 채굴을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거래들도 있겠죠. 그래서 A가 B에게 보내는 거래를 포함한 그 어떤 신규 블록을 생성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3번에서 이 생성된 블록은 모든 노드로 전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4번에 와서 그러면 모든 노드는 각자가 그 신규 블록을 받으면은 그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 내역들, A가 B에게 보낸 송금도 그 거래 내역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합니다. 거래가 확정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 거래를 A와 B로 가는 거래를 블록에 탑재되기 전에 묶음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블록에 탑재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묶음에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 탑재 전 묶음에서 이제 빼내게 되는 거죠. 이제 블록에 태워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으로 가면은 블록체인이 확장이 되고 이제 블록에 지금까지 있던 블록체인에 신규 블록이 이렇게 더 추가로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이게 확장되는 거고 그렇게 딱 되는 경우에 이제는 거래의 불가역성이 성립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상태여야지만이 6번으로 해서 A가 B로 송금한 거래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체인 거래는 이 거래가 블록에 태워져 가지고 블록 생성에 마이닝 노드가 생성하는 그 블록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새로 탄생한 블록이 모든 노드에게 알려진 후에 그 모든 노드에서 그 블록을 블록체인에 확장을 한 후에야만이 거래는 완료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적어 놓은 것을 한번 더 읽어보면은 모든 온체인 거래는 채굴노드가 POW, 즉 마이닝 과정을 거쳐 블록을 생성한 후에 이를 다른 모든 노드에게 알려주어 모든 노드가 기존 블록체인에서 신규 블록을 체인으로 확장해야 거래가 완전히 성사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오프체인과 온체인의 그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온체인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생성되고 블락에 탑재되고 블락이 모든 노드로 전파되고 블록체인이 모든 노드는 블록체인을 확장하고 해서 거래가 정상 처리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거래만이 우리가 온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에서 돈을 뽑아냅니다. 비트코인을 뽑아내요. 뽑아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막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는 블록체인에 태워지지 않는 거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태워지지 않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놓은 그림이 알리스가 5BTC 비트코인 5개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거래소에서 빼냅니다. 그리고는 그 알리스가 갖고 있던 돈에 대해서는 정지를 시키고요. 뽑아내서 알리스 하나는 바브에게 1비트코인을 팔고 그러면 알리스는 4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죠. 또 바브에게 2비트코인을 팔고 그러면 알리스는 2비트코인을 갖고 있겠죠. 또 바브에게 1비트코인을 팝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지만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거래가 많이 세 번 성사됐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알리스가 1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바브가 4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이제 블록체인에 태웁니다. 이 블록체인에 태울 때 알리스가 1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바브가 4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에 태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프체인은 뭐냐 하면은 무자료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프체인에서 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로 이야기를 하면은 위에 온체인 거래는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은 이게 등기 권리증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되면서 명의가 내 이름으로 등기부 상에서도 법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이게 내 이름이 올라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기부가 바뀌고 권리자가 바뀌고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온체인이고요. 오프체인은 이게 에스크라우라고 적어놓은 게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복덕방, 그래서 복덕방인데 부동산 중개업자죠. 중개업자가
어떤 사람의 등기부 등본이 딸려있는 그 부동산을 갖고 와서 여러 사람에게 그거를 전매를 합니다. 전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처리를 안 하고 명의를 이 사람한테 넘기고 돈 받고 또 수수료 받고 저 사람한테 넘기고 또 저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또 이 사람한테 넘기고 이렇게 전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는 올라가지 않고 물건 소유자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실컷 전매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홍길동이한테 넘어갔다. 그러면은 홍길동 이름으로 그 집을 등기부 등본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프체인 거래에서는 블록체인에 탑재되지가 않죠. 거래하는 것들이 탑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오프체인으로 거래를 해서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은 이거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돈을 벌지만은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설명해 놓은 걸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오프체인 거래는 채굴로드가 관여하지 않아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오직 거래소의 자체적 장부로 관리된다. 조금 전에 예를 든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부 등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사고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오프체인 거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웹 지갑 공급자가 거래소가 사용자 자금을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훔칠 위험도 처할 수가 있고 거래소가 그 거래 장부를 해킹 당해가지고 이거는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 당해가지고 자금을 모두 잃어버려 서비스가 부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거래소는 부동산 중개업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가 부실하게 될 위험이 항상 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 비해서 이 거래소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기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아파트를 팔고 한 정보를 이사하는 업체, 이사 전문 업체에다가 내 정보를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점을 이용해서 법으로 거래소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너 거래소에서 거래한 거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한 거래자들 명단 정부에 내놔. 그러면은 거래소가 그 명단을 줘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절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거래소에서 이제 대행을 해주는데 그 대행을 해주는 거래소는 물론 개인키를 가지고 하지만은 그 개인키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고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필요하면은 중국 정부가 요구를 하면은 그 정보를 다 정부에 넘겨줘야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 그렇게 않게 운영되는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3월 26일 강의를 마칩니다. 3월 24일 강의가 약간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 2시간짜리 강의지만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개인키 안전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키를 분실 또는 해킹 당하면은 그 개인키와 관련된 주소의 자금은 100% 없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개인키 분실 시 예상되는 해킹 거래를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갑, 월렛, 웹 지갑, 웹 월렛, 호스티드 월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월렛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거래소는 원래 개념은 이제 업체인 거래로 부동산 복덕방처럼 사고팔고 이렇게 하는 거고, 웹 월렛은 단지 그 원래 개념은 개인이 월렛을 보관하기가 위험하고 까다로우니까 이제 대신 서비스 공급자가 월렛 서비스 공급자가 대신 서비스 해 주는 것이 웹 월렛인데 호스트 월렛, 클라우드 월렛인데 이 웹 월렛이 약간 거래소처럼 그 업체인 거래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소와 웹 월렛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체인 거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정말 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그 오프체인 거래, 거래소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